국제정치면 안녕하십니까? 네네. 6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조명하는 세미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세미나는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을 조명하는 세미나는 아마 최초였던 걸로. 예, 그런 종류의 세미나가 처음이라고 해서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그런 세미나가 아직 없었다고 학술적으로 조명해 보는 거가. 지금 그 박정희 기념재단인가 그 상암동에 이제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그 박정희 시대를 재조명해 보자 해가지고 그 박정희 연구회라는 그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보통 학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한번 그 공부가 조금 이제 됐으니까 그 뭐 세미나를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그 6월 15일 날 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그 박정희 시대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 원래 거기서 주어진 제목은 그 세미나의 큰 제목은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다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한테 주어진 개인적인 제목이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 해놓고 점점 찍고 박정희의 부국강병책 해가지고 자주국방, 부국강병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을 연구하다 보면은 그 뭐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박정희 죽은 날 뭐 우리 장 박사는 어떻습니까? 중학생이었습니까? 잘 그 79년 10월 26일. 그때 나는 그 육군 대위였는데 내가 육군 대위였지만은 그날 솔직히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야, 이 독재자가 드디어 이 독재가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정말 마음으로 기뻤어요. 그리고 제가 사관학교 교관을 했는데 우리 동료 교관들 대위들이 그날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뭐 이렇게 술 파티도 하고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 틀어보니까 그냥 장성곡만 나온다고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끄고서 우리 그때 교관 중에 지금 부산대학교 대학원장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그 이공계통 공부하는 그 친구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전축이 좋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딱 틀어놓고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참 그게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뭐 쑥스럽고 참 뭐 그러니까 이 좀 웃기는 얘기죠. 뭐 잘나지도 못한 주제에 잘난 척을 했던 그런 건데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 특이할 사실은 육군 대장까지 한 사람이 그 몇 가지 그 사람이 한 그 말을 보면은 야 이게 정말 그 군인 같지 않은 발상을 하는구나 하는 거가 있는데 정책적 탁월함이 돋보인다. 근데 거기서 무슨 부국 강병이라는 게 그 순서가 있는 개념입니다. 북한은 강병부국이에요. 그렇죠. 강병부국이고 박정희는 언제라도 그건 강병은 말이 안 되는 거다. 부국의 부산물로 강병이 오는 거다라고 하고서 그래서 그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고서 이 두 개가 충돌하는 개념인데 경제가 먼저 발전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 신용으로 알고 밀고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선군 정치보다는 뭐 완전히 그걸 거꾸로 바꿔놓은 건데 그 군인들은 선군 정치할 가능성이 높아요. 체질적으로. 아니 나라를 지키는데 국방력이 써야 되지 무슨 소리야 하는데 박정희는 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부자가 먼저 돼야 되고 그래야지 국방력이 좋아진다는 그 인과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은 뭐 그게 너무 쉬운 것 같지만은 그게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쿠데타를 해가지고 정권을 잡은 군인한테는 사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거를 했다는 것이 이제 나는 참 그 높게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라든가 그때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이 야 민주주의를 해야지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배가 고픈데 어떻게 민주주의를 하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 나라의 중산층이 많아지면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우리들은 저 사람이 독재를 자기가 이 정당화 시키느라고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다 비난하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그 미국 유학 가서 읽은 논문입니다.
그 세이무어 마틴 립세트라는 미국의 아주 참 인류 정착자죠. 그 국내 정치 뭐 그 정책을 전공한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의 논문 중에 Social Basis of Democracy,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산업화의 산물이다라는 아주 단언을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돈으로 치면은 한 $10,000 정도 된 나라. 그래서 중산층이 두껍게 그 층을 형성한 나라. 그때는 민주주의는 저절로 부산물로 오게 된다라는 박정희가 그 세이머 마틴 립셋 논문을 읽지는 분명히 않았을 거예요. 그거 1959년에 나온 논문인데 네. 그 미국 정책회보에 이제 게재된 논문이죠. 그리고 그거를 또 책으로도 이제 만들어냈는데, 야,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 미국의 최고 정치학자인 세이머 마틴 립셋하고 거의 동급의 언급을 했다는 사실이 좀 놀랍습니다. 지금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국방력을 먼저 강화시키지 않고 경제 개발을 선택했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군인 출신인데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 이게 그게 이제 일단은 굉장히 참 기특한 거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네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저절로 오는 거야.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산업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중산층을 상당 부분 양성을 해놓고 민주주의는 저절로 온 거거든요. 네. 그때 그 마틴 립셋의 개념으로 지금 돈으로 $10,000인데 우리나라가 $10,000 때 민주화가 된 겁니다. 1987년에. 그렇군요. 네. 1989년인가요? 그러니까 6.29 선언. 네. 87년입니다. 6.29 선언 때가 우리나라가 $10,000 되던 해입니다. 네. 그래서 87년에 헌법 개정하고 87년 12월에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88년 4월에 제13대 총선이 있어서 이른바 맞아. 4당 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60년대 초반에 그걸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60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9년까지 했는데 그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의 그 토양 위에서 87년에 민주화가 될 수 있는 그때 그 넥타이 부대가 나가서 데모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넥타이 부대가 중산층을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 뭐 회사들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그거를 우리는 그때 대학교 다니면서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를 해야지. 독재를 자기가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다라고 이제 전부 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는데 이제 그 역사가 지난 다음에 거꾸로 되돌아서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 성견지명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안보 외교 쪽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얘기 들으면 다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가 국방 예산을 우리 돈으로 하게 된 것이 70년대 후반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 주는 액수가 국방비예요. 그럼 국방비가 우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미국이 100만 불 주면 100만 불이 국방비고 500만 불 주면 500만 불이 국방비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고 내년도 국방 예산을 얼마다 한 것이 79년, 78년 고무렵이에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회계 시작년도가 1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이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한 원조 규모가 정해진 다음에야 예산을 짤 수 있었으니까 미국하고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1월 1일로 간 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힘으로 이제 그래서 그 우리나라 국가 정부 예산은 미국 원조로 100%는 아니었습니다. 그 우리 돈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국방 예산은 70년대 초무로까지는 다 미국 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뭐 군인 옷도 미국 거고 뭐 군인 삽도 미국 거고 총도 미국 거고 총알도 미국 거고 뭐 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없으면 이 나라를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이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그 권력을 장악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 사람만 병사들만 한국 사람이지 그 총도 나머지는 다 미제였다는 거군요. 총도 그 애만총을 들고 있는데 애만총은 우리 키하고 맞지가 않는 총이에요. 굉장히 크죠. 길고. 무지하게 크고 그거는 들고 다니면은 저희들은 그 군대 가 있을 때 그 유교 훈련할 때는 애만총을 주더라고요. 더 무겁고 힘든 거로. 뭐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니나 할 정도로 6.25 때 한국군이 그거 들고 싸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지금은 우리 국군이 미군하고도 다른 국산 총을 씁니다. 네, M16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K2라는 K2로, 총을 쓰는데 네. 그건 한국 사람한테 체질에 딱 맞는 거예요. 무게도 맞고 성능은 뭐 이제 미제에 못지않고. 근데 그 자주국방을 그 처음으로 부르짖은 것도 박정희 대통령이고, 그리고 국방비가 북한의 국방비를 앞서는 것이 79년입니다. 아, 상당히 상징적이네요. 79년에 북한의 국방비를 처음으로 앞서놓고 그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하는 것이죠. 참 그 역사가 그런데 그 쭉 북한이 국방비가 더 많다가 78년에 이제 78년 79년 사이에 뒤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 70년대 후반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암살당하기 한 1, 2년 전쯤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뭐 곡괭이든 뭐든 활이든 창이든 덤벼 들고 덤벼. 네. 그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우리 거에 자신이 생겨서 네. 그때 그 진정한 의미의 이제 자주국방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 여기 국방부 청사에 가면은 자주국방이라고 써 있는 큰 이제 이 글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쓴 글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주국방이라고 한다면은 또 그 카터 대통령이 주장했던 미군 철수와 맞물려서 그것도 이제 네.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이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그 미국을 내심으로는 이제 뜰보하는 마음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코 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주국방은 어떻게 말하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자라는 의미의 자주국방입니다. 미국이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이 여기서 하는 기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군사 전략가로서. 미군은 여기 10만 명, 20만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미군이 여기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걸 심리적으로 무지하게 불편해서 건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인계철선, 그렇죠. 인계철선이 바로 그 논리인데, 여기 있는 미군하고 싸우면 북한이 져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 2만 8천 명하고 싸우면은 북한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2만 8천 명이 아니라 뭐 지금의 계획으로는 69만으로 되는 겁니다. 전쟁 나면은. 네, 이제 오키나와에서 다 오니까. 미군 해병대 오고, 뭐 본토에서도 오고, 뭐 비행기 2,000대, 네. 뭐 군함 몇백 척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바로 그 미군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그 심리적 억제력, 이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정확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용병 보냈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가서 케네디 대통령 왔을 때, 야, 이게 미국이 지금 상황이 자꾸 어려워지고 원래면 지금 진흙탕에 발을 담그는데 저것들이 필경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뽑을 거다라고 해서 선수를 치죠. 우리가 원래면 파병하겠다고 선수를 치고, 그리고 우리가 한 5만 명 보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 미군의 여기 주둔의 전략적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월남 가서 돈 번 얘기하고 뭐 그러는데, 월남을 갔다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투 실전 경험을 가진 장교들로 그냥 그 한 몇 년 그 파병하는 덕분에 장교단 전원이 그 실전 경험을 한 거예요. 네. 그때 뭐 북한이 쩔쩔맨 것이죠. 왜? 다 전쟁했던 군인들이니까. 우리 6.25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공군 모택동 밑에서 전투를 했던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식 기록에 따르면은 중국이 건국되기도 전의 일인데요. 공식 건국되기도 전의 일인데. 그러면 3개사단은 아예 중국에서 편성까지 마친 채로. 그냥 와갖고 맨 최전선에 투입된 거죠.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중국의 그 국공내전 때 그렇죠. 실전을 치러본 병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북한군이 6.25 초기에 보여줬던 놀라운 전투력의 원천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군사 전략가니까 월남전에 가서 돈 벌어오는 게 그게 능사는 아니었습니다. 돈 벌어온 것은 이제 그냥 부산물이죠. 네. 일단은 국가 안보, 미군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못 빠지게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거기 가서 그 미군의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미군 빠지는 거를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미국한테 그 당당했던 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월남에 보내주면 작전은 우리가 지휘한다. 네. 그래서 그 월남에 갔던 한국군은 미군이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6.25 때는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이 돼서 한국군을 지휘했는데 월남 가는 한국군은 한국군이 지휘한 겁니다. 최명신 장군이 있을 때.
그래서 그것도 뭐 상당히 당당하게 그 외교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월남전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덧붙이자면은 이제 미국 말고도 16개국인가가 미군을 7개국이 갔습니다. 7개국이 참전했는데 7개국 병력 전체의 80%가 한국군. 그러면 나머지는 뭐 호주는 700명 가고 뭐 필리핀도 몇백 명 오고 우리는 그 5만 명 갔었죠. 그 청룡부대 해병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육군은 사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맹호사단하고 백마사단. 맹호, 백마. 그 뭐 한국에서도 그 전투력이 그 유명한 사단으로 그 한국군이 가서 뭐 공훈을 많이 세웠죠. 그때 이제 다른 공훈보다도 저는 이 과정을 쭉 살펴보면서 이제 이게 제가 언젠가 그 국가는 전쟁하는 조직이다라고 한번 그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세계 만방에 한국이 과시한 겁니다. 그래갖고 한국은 전쟁할 의지가 있다. 전쟁할 수 있는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고 전투력이 있는 나라다. 그때 미국 사람들이 한국군의 전투력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이스라엘이 아시아에 하나가 더 있다. 그냥 이스라엘 그러면 전쟁을 잘하는 나라로 소문나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시아 한기층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come of age라는 말이 있죠.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하나의 당당한 현대 국가로서 등장하는 그 계기도 거기서 된 겁니다. 존재감을 보여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카터 대통령하고 이제 맞짱 뜰 때 보면은 카터 대통령의 그 외교 정책은 진짜 그거는 황당해요. 뭐냐면은 야 국가 이익에 보니까 한국이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미군을 빼야 돼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독재자니까 독재자를 미군이 지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면 철수. 대책 없는 이상주의자죠. 아니 그렇게 카터는. 그러면은 그러면 김일성은 김일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그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카터가. 이거는 자기의 그 감정이죠. 감정이고 그리고 그 대책 없는 모랄리즘이죠. 국제정치는 모랄리즘 가지고 하면은 안 됩니다. 원래 모랄이 없는 동네를 모랄로 재단하면 안 되죠. 모랄이 있으면 전쟁하겠습니까, 그죠? 카터는 퇴임 이후에도 김일성과 친하게 지낸 것으로서. 그러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제가 그 어틀란타에 있는 카터 도서관에 갔는데 그 재밌어요. 평일날 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카터 도서관에. 그 큰데 내가 그냥 혼자 구경하면서 그 대통령 의자에도 한번 앉아보고 그 뭐 똑같은 거 만들어놨는데 근데 거기서 놀란 거는 김일성하고 포옹하고 있는 거를 실물 사진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전시해놨어요. 본인은 그게 자랑. 그래요 말이에요. 이군요. 물론 이제 대통령 된 그 관둔 후에 간 건데 그 늙은 카터가 늙은 김일성하고 이렇게 그 껴안고 있는 사진을 실물보다 더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거기 박정희 대통령의 피자도 없습니다. 그 박물관에. 자기가 이제 너무 분했던 거지. 지가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한 거를 박정희 대통령이 날려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얘기하다 안 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우리 장관들한테 야 저놈들 가려면 가라고 그래. 갈 테면 가라. 그 말에 미국이 놀란 거예요. 그게 정상회담 때 나왔던. 그 정상회담하고 직후죠. 직후 우리 장관들한테 그 미국이 정말 가려면 가라고 갈 테면 가라라고 그래. 라고 이제 화가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카터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미국 여기 와 있는 그 대사 뭐 직원들한테 절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랑 얘기할 때 주한미군 철수에 관한 얘기는 꺼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그랬는데 앉자마자 박정희 대통령이 뭐 미군 가면 안 되는 이유를 그냥 쫙 설명을 하는 거죠. 마치 선생님이 학생 가르치듯이. 카터가 뭐 그냥 막 화가 막 나가지고 그냥 뭐 딴짓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나왔는데 정동에 그 미국 대사관 있잖아요. 그 관저. 거기까지 이제 차를 타고 왔다가 거기 내려가지고 문 앞에 막 화가 나가지고 뭐 그냥 대사하고 장관들한테 대사하고 그 밑에 그 관리들한테 막 카터가 화내고 난리 쳤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거는 거기서 그 얘기를 듣던 미국 그 관리한 사람이 카크가 잘못하시는 겁니다. 소신 발언했네요. 그래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결국은 카터 대통령 때 철군 정책을 어느 날
공식 철회를 하는 발표를 합니다. 네. 그 공식 철회를 하면서 북한군을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다라고 다시 수정해서 발표도 하고 그랬죠. 네. 그때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또 한 그 장면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 개발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쭉 보면은 그 사람이 핵 전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이번에 세미나 제목이 그러니까 박정희에게 길을 묻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나라 상황도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국제 안보 상황이. 그 핵 문제라든가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박정희가 그걸 참 돌파했던 문제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적대 세력으로 놔둔 채 통일과 경제 발전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하려면 정권이 날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참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지미 카터는 박정희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좀 무시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굉장히 결례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올 때 김포 비행장에 내린 게 아니고 그 전날 미군 오산 비행장에 내린 뒤에 미군 캠프에서 하루를 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산 비행장에서 뜬 비행기가 마치 미국에서 김포로 바로 내리는 것처럼 일종의 좀 쇼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분 나쁘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그래서 그 글라이스틴 대사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회고록에 그런 말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하고 두루 언쟁을 하는 걸 보고 대통령끼리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건 자기가 본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만큼 그냥 맞짱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꿀린 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설에 의하면 미국 측 기록을 보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통역에게 여기서부터 한 마디만 더 하면 나는 나가버리겠다. 근데 거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욕, 이 XXX라고 썼고 실제로 회담이 그렇게 불그락 푸르락 하는 상태에서 나가버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라는 소문도 소문도 있었고, 그리고 정동 미국 대사관으로 가기 전에 워낙 급하니까 워낙 이제 카터가 화가 나 있으니까 청와대에서 나와서 그 정동 대사관으로 가기 전에 경복궁 그날 이제 문 닫아놓게 했답니다. 경복궁으로 잠깐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거기서 카터가 어떤 식으로 회담 준비를 했기에 그렇죠. 이렇게 된 거냐고 거기서 막 소리를 1차로 지르고 정동으로 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그 과정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다 자료들 비밀 자료들 다 나오고 그러겠지만은 하여간 박정희 대통령이 사람들이 친미 그러는데 이승만 박정희는 친미 구주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용미 아닐까요? 미국을 활용하자. 미국이 제일 골치 아팠던 대통령이 그 두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노무현 대통령보다 미국이 더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을 훨씬 골치 아파했을 거래요. 아니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는 에버그린 프로젝트라 그래서 실제로 그 6.25 동란 중에 에버레디인가요? 암살하고 정권 교체하자는 이승만 죽이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자리에서 뛰어내려고 그 작전을 그러니까 작전을 세웠는데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 그러고 보니까 카터가 주한미군 철수 주장할 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항명하다가 싱글로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싱글로브라고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죠. 그렇죠. 아니 사령관은 아니고 그 사람이 무슨 참모장이었어요. 그 별이 둘이었습니다, 소장. 그런데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덤벼들었죠. 철군하면 지금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해임을 해놓고 이 한국에 있는 자리에서 미국으로 발령을 했는데 사실은 영전한 거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어떤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나온 그 외교 정책을 망친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화가 오랫동안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싱글러브
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임 및 본국 귀환 명령을 받고 그 떠나기 전날 한국 방송에 가서 생방송으로 그 싱글러브 인터뷰도 하고 특집 방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싱글러브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그동안 갈고 닦은 서예 굵글씨 솜씨로 그런 얘기도 있군요. 예, 마지막으로 써주고 간 글귀가 정들자 이별. 네, 정들자.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찾아갔을 때 그 정들자 이별 싱글러브. 그 아주 재미있는 양반이군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그분 아주 늙었는데 저희들이 그 미국에 무슨 뭐 한국 전쟁 기념 세미나 이런 데 가면은 드문드문 와서 그 축사도 해주고 그럽니다. 아주 뭐 지금 할아버지가 다 됐죠. 네. 뭐 그래도 한국을 도와준 뭐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가 기억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내가 일본 얘기를 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일본을 지금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없으면은 다음번 한국 전쟁은 못 합니다. 일본이 병창기지 후방기지 이거 일본이라는 기지가 있어서 6.25 때 그냥 한국의 물자가 쉬지 않고 빨리 보급이 된 그렇죠. 거고. 그래서 그 보급이라는 개념에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또 군수사령관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 개념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저거를 적대적으로 놓고서는 뭐 도무지 그 한반도 안보 문제나 통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그걸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장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국민 여론 가지고 하는 분야는 아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국가 안보는 국민의 피와 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안 한다고 얘기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6.25 때 떼돈 벌었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보급 기지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일본이 떼돈 벌기 위해서 한국 전쟁이 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일본이 6.25 동란을 일으킨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문제도 얘기했고 제가 그 핵 문제에도 핵 전략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해가지고 뭐 파괴시키려고 핵을 만드는 거로 흔히들 생각하는데 북한이 핵이 있으면 전쟁 안 하고 남한을 접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에요. 전쟁 안 하고 이기는 무기가 핵무기입니다. 그런 측면도 박정희 대통령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라고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자기가 해결한 문제들이 오늘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미군이 지금 트럼프가 만약 지금 후보지만은 뭐 미군 철수 얘기가 이제 뭐 저는 직접 나오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은 그것을 직접 맞닥뜨려서 한번 해본 사람이라는 그 지혜를 우리가 쉽게 빌려 쓸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정치학의 맥락에서 바라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도 아주 즐거운. 그렇죠. 우리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의외로 잘 몰라요. 저도 이제 책 보면서 내가 그 시대를 살았는데도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는 전후좌우 맥락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거시적으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